예, 오늘 주제는 금속 프린팅의 그 활용 사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가 있죠. 그쪽에 이제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우선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금속 프린터, 뭐 저희는 이제 3D 프린터 쪽을 벌써 20여 년 이렇게 국내에 소개를 하고 고객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장비를 공급해 드리고 관리를 해 드리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제품 제작도 활발하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금속, 그간에 이제 비금속 위주로 아무래도 많이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속 프린터에 대한 활용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독일의 트럼프라고 하는 금속 프린터 제조사의 장비들을 국내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속 프린팅이 이제 어떤 경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어,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반면에 이게 어떤 요술 램프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 제한적인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 접목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금속 부품을 기존에는 이제 다 뭐 3D 프린터 없던 시절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제품은 뭐 시제품이든 양산품이든 다 제조를 했었죠. 여러 가지 제조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존의 제조 방식하고 그다음 금속 프린팅의 어떤 그 비교, 예, 어느 부분에 효과가 있을지,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독일의 트럼프라고 하는 예, 미국 그 예전 대통령 이름하고 비슷하지만, 예, 맨 뒷글자에 F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전문 회사인데, 예, 그 트럼프의 금속 프린터에 이제 그 장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장비별로 특징들을 좀 요약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해당 장비들이 어떻게 고객사에서 쓰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Q&A 창 하단부에, 예, 궁금하신 부분들, 예, 메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토텍이라는 회사는 지금 설립된 지는 이제 16년 이렇게 만으로 됐고요. 물론 그 전부터 대표님께서 이제 3D 프린터 쪽에 관련된 국내에 소개하는 거는 대략 한 10여 년 전, 1996년부터 그 미국의 이제 그 스트라타시스라고 하는 어 3D 프린터 쪽에 그큰 회사가 있죠. 그쪽을 이제 오랫동안 제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사는 한 1000여 곳 현재까지 이상의 고객사들이 지금 장비를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이 네 가지 정도로, 우측에 네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D 프린터 장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죄송합니다. 예. 3D 프린터 장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3D 프린터는 이제 뭐 금속, 비금속,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금속으로는 독일의 그 트럼프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비,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데스크탑 메탈이라고 하는 굉장히 색다른 방식의 금속 프린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장비들을 국내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회사 설립 이전부터 해가지고 국내에 여러 고객사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 스트라타시스 장비를 국내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그 3차원 스캐너, 예, 프린터가 이제 출력 장치면 스캐너가 또 입력 장치니까, 예, 3차원 스캐너에 대한 니즈들도 뭐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니즈에 대응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의, 그리고 성능도 다양한
다양한 금액대의 장비들을 제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정형, 뭐 핸디형, 그다음에 이제 다관절 방식 이렇게 암 타입 스캐너, 그리고 이제 광백 스캐너 이런 라인업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부분은 저희가 그 회사에 3D 프린터를 대략 한 10대 가까이 정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작 횟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고객사들, 어쩌다 한번 필요한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제작을 의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회사를 두고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두고 이런 제작 서비스나 그다음에 또 설계 도면이 없으신 부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중에는 대개의 경우는 3D 모델링을 하시지만은 설계가 없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역설계에 대한 부분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텍은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선도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항공 쪽에 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항공 부품을 제작을 하는 그런 쪽에 좀 선도적으로 수년 전부터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내부에 어떤 플라스틱 부품들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이제 그 수량이 작기 때문에 사출을 사출로 제작하고 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공기 부품으로 인증된 플라스틱 재료를 이용을 해서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분야에서 이제 그 납품업체로 등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인증을 획득을 해야만이 뭐 자동차 쪽도 그렇지만은 더 까다롭습니다. 항공 쪽은 특히나. 그래서 그 AS 9100이라고 하는 그 공인 인증 체계가 있습니다. 이 인증을 획득을 해서 지금 부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이제 매니팩처링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뭐 일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여기 STL 파일을 이제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하고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고객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니즈에도 제가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개는 저희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제는 그 3D 프린팅의 어떤 그 필요성, 금속 프린팅의 필요성과 이제 효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 3D 금속 프린팅, 이게 전반적으로 현재까지 활용이 되는 카테고리들을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일단은 형상이 좀 복잡한 형상을 제작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능성, 고기능성 부품을 제 효율을 뭔가 높여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열교환기라든지 뭐 노즐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은 가장 최적화될 수 있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제작으로 해가지고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차원 프린터가 그 자리를 이제 대체를 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그 경량화 부분에 금속 프린팅이 또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항공기라든지 어떤 그 고급 자동차, 예, 그런 부품들, 제작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하나하나의 부품의 경량화를 반드시 구현을 해야지 어떤 그 주행 연비라든지, 예, 항공기의 그 페일로드라고 그러죠. 예, 항공기의 페일로드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보통 살빼기 설계라고 하죠. 살빼기.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종종 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물망처럼. 하지만은 기본적인 공학적으로 충분한 강도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예, 그런 강도를 갖는 구조 그런 구조물들로 이제 제작을 했을 경우에 굉장한 그 질량 감소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항공 쪽하고 특히 이제 럭셔리카 쪽, 뭐 스포츠카 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우리 자동차들 있죠. 그런 자동차들은
이 성능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부품의 일체화인데요.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는 형상의 제약이 뭐 거의 없죠, 사실. 예, 물론 이제 개중에 이제 서포트 제거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럼 형상의 제약이 기존 가공 뭐 제조 방식에 비해서 이제 작다라고 본다면은 효과가 어떤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게 부품을 일체화를 하는 거죠. 기존에는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사진 위에 보면은 저기 지금 항공기 외부에 그 일종의 센서입니다. 압력하고 속도 센서인데 항공기에 저런 센서들이 이제 부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류를 센싱을 해서 지금 현재 속도가 어떻고 압력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센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금속 부품들을 기존에는 다 이제 조립을 해서 튜브를 조립을 하고 뭐 이렇게 제작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작 형상도 이제 간단한 형상이 아니고 제작 비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조립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뭐든지 이렇게 원바디로 일체화하게 되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되잖아요. 하지만은 조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달가닥달가닥 거리는 거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래서 내구도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들에서 부품을 일체화를 시키면은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 방법으로는 뭐 그렇게 일체화를 하고자 해도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금속 프린터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볼트 체결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원바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아예 수정을 합니다. 네, 수정을 해가지고 메탈 프린터로, 원바디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맞춤 제작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량 양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맞춤 제작을 해야 되는 분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메디칼 쪽이라든지 덴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맞춤형 어떤 그 좀 고가 하이엔드의 어떤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 치과 쪽에서도 금속 프린터가 국내에도 뭐 한 뭐 4, 50군데 벌써 금속 프린터를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기존에는 사진에 있는 저런 그 보철물들, 예, 를 제작을 해서 치과에다 납품을 하죠. 그래서 치기공소에서 저런 업무들을 하는데,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주조를 통해 가지고 저런 메탈 프레임을 제작을 했어요. 코발트 크롬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근데 이제 이게 치기공소들도 이제 납품 단가는 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뭐 인상하기가 쉽지가 않고, 다 이제 수제작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의 인건비는 이제 갈수록 해년마다 최저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이제 이런 그 기류인 거죠. 예, 치기공소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기계로 대체할 수 없겠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탈 프린터를 이용해서 환자마다 다 모양이, 이빨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판에다가 여러 개를 가득 채워서 저런 메탈 프레임을 제작을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뭐 한 4, 50군데가 지금 벌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도 이제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디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덴탈 쪽도 그렇듯이 메디칼도 결국은 사람 맞춤형이기 때문에 예, 저런 뭐 아간면, 하악이나 상악이나 뭐 이런 뼈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결국은 이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를 할 때 대개는 그냥 아무 금속이나 재질이나 사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체 적합성 소재들이 뭐 되게 플라스틱 같으면은 뭐 피크라는 재질이 플라스틱 재질 중에는 있고, 그다음에 금속 중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코발트 크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타이타늄 합금, 예, 요런 재질들이 이제 생체 적합성 소재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저런 그 임플란트, 메디컬 임플란트들을 제작해서 수술 시에 의사분들께서 이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그 골 시멘트라고 해서 많이 했죠. 이렇게 뼈에 문제가 생기면은. 근데 이제 골 시멘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인체에 이제 좀 악영향을 미치고 내구도도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타이타늄 젤을 이용해서 그런 메디컬 임플란트들이
좀 많이 좀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아까 맞춤형 뭐 스포츠 용품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골프 클럽도 대개는 뭐 주조라든지 저런 아이언 세트나 그다음에 그 퍼터 이런 부분들 제작할 때 다 주조라든지 단조라든지 물론 이제 단조가 좀 더 비싸죠.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어 사람의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탠다드로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그 뭐 아이언들은 이제 대개는 많이 쓰시지만은 굉장히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주문 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 체형에 맞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설계를 해서 뭐 충격 중심 설계도 해야 될 거고 이런 디자인을 맞춤 설계를 해서 그걸 하나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개를 만들기 위한 이제 공정 자체가 너무 기존 공정으로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드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금속 프린터를 이용해서 퍼터든지 아이언이든지 이런 골프 클럽을 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속 프린팅의 이제 그 기존 아까 제조 방식하고 금속 프린팅을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X축은 형상의 복잡성이고요. 예, 그리고 Y축은 제작 수량 부분입니다. 이게 쭉 이렇게 보시면, X축으로는 형상이 로우하다는 걸 굉장히 복잡성이 뭐 낮다는 건 형상이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면 구조 위주라든지, 곡면이 많이 없고, 이런 이제 형상물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디움이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하이 하면은 아까 첫 번째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복잡한 형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Y축의 그 제작 수량을 보시면은 예를 들면 0개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있는데 뭐 한 1에서 100개까지 포토타입 뭐 그런 개념으로 소수량으로 그 작은 수량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맞춤형 수량으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이제 파일럿 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시양산이라고 그러죠. 시양산. 예, 양산 전에 한번 양산성을 또 봐야 되니까 양산 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파일럿런을 보통 이제 뭐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자동차냐, 뭐 휴대폰이냐, 아니면 일반 산업기계냐, 뭐 산업기계는 뭐 파일럿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수량이 어차피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수량이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 뭐 100개에서 예를 들면 뭐 10,000개 수준 정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볼륨 프로덕션 이제 한마디로 양산인 거죠. 예, 양산인데 양산 수량이 뭐 10,000개에서 예를 들면 10만 개 정도 된다. 예. 근데 이제 또 볼륨 프로덕션 중에서 수량이 뭐 10만 개 이상 된다. 예를 들면 휴대폰, 뭐 스마트폰 이런 거는 뭐 몇천만 개, 뭐 몇억 개 단위 이렇게 되잖아요. 전 세계 뭐 시장 규모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이렇게 이제 좀 분류를 해봤을 때 XY축이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좀 표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머시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좌측 하단에 머시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아는 그 절삭 가공이죠. 한마디로 뭐 CNC 장비 뭐 그다음에 가장 간단한 건 뭐 선반을 회전치 같은 거 돌려서 깎기도 할 거고 뭐 밀링을 쓰기도 할 거고 뭐 5축 CNC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을 깎을 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런 경우는 되게 수량이 작고 모양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거, 내부에 어떤 뭐 비움 형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걔가 툴이 절삭 공구가 안으로 들어가서 깎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형상이 제한적일 겁니다. 이런 절삭 가공을 하는 데서는. 그다음 그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익스트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압출 공정이겠죠. 예, 금속을 예를 들면은 뭐 쭉 뽑아서 뭐 인발도 있고 압출도 있고 이렇게 한데 예, 예를 들면 셰시 같은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아파트나 집에 보면 이렇게 창틀 같은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익스트루션 공법 보통 이런 걸로 이제 제작을 하겠죠. 쭉 뽑아내는 거, 단면을 주고, 예, 그 금형을 파서 그 사이로 뭐 쭉 이렇게 뽑아낸다든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하는 아이템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상은 이제 단면 형상은 간단하지만 수량이 그래도 꽤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보시면은 이제 드로잉하고 뭐 스탬핑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그 왜 스탬핑 공정, 이렇게 판금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뭔가 찍어내고 얇은 판지에 동일한 두께의 철판을 뭐 2차원 가공하든지 해서 뭐 찍어내는 그럼 펑펑펑펑 찍어낼 테니까 형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2차원 단면 형상에
수량은 굉장히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이제 다이 캐스팅. 예. 특히 자동차 쪽에 뭐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많이 하죠. 부품들을 만들 때. 예, 금형을 파서, 여기에 이제 그 쇳물을, 부어서 이제 찍어낸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제 형상은 조금 기존에 왼쪽에 있던 그런 공정들보다는 형상은 좀 더 복잡한 것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금형을 뭐 곡면도 이렇게 파면 되니까. 그리고 생산 수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야지 많이 뽑아내야지 금형 한 벌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해내야지 그 금형 투자비가 빠질 테니까요. 이제 그런 어떤 기존의 공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아래로 가볼게요. 예. 제가 여기 좀 스포트라이트로 해가 좀 찍어드리면 좋겠는데, 자꾸 이걸 누르다 보니까 페이지가 딱 넘어가고, 제가 미스가 생겨가지고, 일단은 위치를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파우더, 레이어 파우더, 뭐, 배드 퓨전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파우더 배드 퓨전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오늘 설명드릴 그 토픽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대신에 제작 수량은 이렇게 많지 않은 것들, 그런 경우들이 이제 메탈 프린터에 많이 이제, 접목이 되고 있는 분야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바로 위로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정밀 주조라고 얘기하죠. 뭐 왁스를 이용해 가지고 패턴을 만든 다음에 바깥에는 석고라든지 이런 물질을 해 가지고 거푸집을 일종의 감싸는 거죠. 감싼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주입구를 만들고 해서 샘물을 붓는다. 그러면은 이제 안에 그런 있던 그 왁스 패턴들이 이제 녹아 빠지면서 샘물이 차면서 이제 굳으면은 냉각 끝나고 나서 이제 바깥에 거푸집을 깨뜨려서 내가 원했던 금속 부품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은 상당히 복잡한 현상까지 다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량까지는 만드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기존 제조 방식의 가장 광범위하게 이제 뭐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게 이제 메탈 인젝션 몰딩이라고 해서 형상도 굉장히 복잡하고 수량도 뭐 굉장히 막 10만 개 이상 되고 이제 그런 경우. 하지만은 이제 제품 사이즈 여기에 지금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어떤 제품의 사이즈 부분은 사실은 여기 뭐 G축 지금 XY축이니까 3축으로 얘기하면 뭐 G축까지 해가지고 그게 사이즈까지 축을 하나 더 넣는다고 하면은 좀 더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복잡하게 나뉠 수 있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근데 그 사이즈에 대한 이제 여기는 언급은 지금 안 되어 있는 분류인데, 이런 메탈 인젝션 몰딩이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사출을 뜨는 게 아니고, 금속 분말을 이용해서 금형 안에다가 압을 가해서 성형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바인더들을 이제 탈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센터링 소개를 하는 거죠. 완전 영웅이 아니라 마치 그 도자기 굽듯이 그렇게 금속을 구워내는 방식이 이제 MIM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속 사출 성형. 그런 금속 사출 성형을 이용해서 뭐 휴대폰에 옛날에 그 뭐 어떤 그 힌지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조그만 부품들이요. 그리고 형상은 복잡하고 수량이 많은 것들 그런 MIM 방식으로 많이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제조 공정, 기존의 제조 공정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부분들, 이 부분, 우측 하단 부분이 형상이 복잡하고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들, 그런 쪽이 이제 금속 프린터로 접목하기에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비용도 세이브할 수가 있고, 금형을 뭐 제작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없을 거기 때문에 비용이 그런 부분을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금형을 제작하는 시간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속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뭐 부분들을 제가 좀 사진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윗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칼 쪽의 그 임플란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척추뼈죠, 사람의 뭐 척추뼈가 한 33개 된다고 하는데 거기 사이사이에 보면은 우리가 디스크들이 다 있습니다.
판들이. 예, 그 판들이 있는데 그 판들이 자꾸 이제 나이도 들고 큰 힘을 뭐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든가 하면은 이게 이제 바깥으로 이제 돌출을 하면서 뼈하고 뼈 이제 복원이 안 되면은 뼈하고 뼈끼리 이제 닿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프죠. 아프고 여러 가지 자세도 이제 틀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해지면은 다 이제 디스크 수술이라는 걸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 원래 있던 디스크 형상에 맞게 개인 그 형태를 설계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제작을 해서 투입을 합니다. 메탈로. 물론 이거를 또 그 아까 플라스틱 말씀드렸죠. 올템이라고 저기 피크 플라스틱 중에 피크라고 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피크라는 소재가 생체에 굉장히 적합한 소재로 인증받은 소재이기 때문에 피크를 이용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여기 투입을 하는 그런 케이지 종류라고 하는데 스파이널 케이지, 척추 그 케이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타이타늄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금속으로 요 케이지들을 제작하는 국내도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뭐 FDA 승인 받아서 뭐 수출도 한다 뭐 이런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의료 분야 쪽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사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자세히 형상은 보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그 케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탈 프린터에서 제작한 케이지들이에요. 이렇게 플레이트 위에다가 파우더를 레이저로 녹여서 이렇게 적층을 쭉 해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서 마무리 가공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수술할 때 투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소재는 이제 티타늄 합금 중에서 저희가 티타늄, 알루미늄, 그 다음에 바나듐 이런 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TI 간단하게 우리가 TI64라고 부르는데 이 TI64 소재가 또 사용이 승인이 되어 있는 소재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사진에 보시면 이 항공기의 이제 어떤 브라켓 부분들의 예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행체, 뭐 항공기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럴 거고 로켓도 그럴 거고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물체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은 단 1g이라도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그분들한테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연료를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무한정으로 싣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연료를 가지고 가장 멀리 왕복을 하려면 결국은 가벼워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경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가공 방식에서 뭔가 살 빼기 제작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가공으로는 이제 제작이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티타늄 합금을 이용해 가지고 티타늄이 이제 철 소재에 비하면은 뭐 비중이 뭐한 60% 정도 비중이 4.5니까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러면서도 물론 알루미늄은 더 가볍지만 하지만 알루미늄은 강도상에서 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티타늄이 좀 더 강하면 가벼우면서도 강하다. 그래서 티타늄 재료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부품으로. 그래서 이런 복잡한 형상의 경량화 브라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형 부품들을 제작을 해서 탑재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노즐입니다. 연료 노즐, 퓨얼 노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들이 조금 이게 뚫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연료가 이제 분사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연소를 해서 뭐 선박을 운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에너지, 뭐 발전소 쪽에 에너지를 결국에 이제 화력 발전이 되겠죠. 예, 그런 쪽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연료 노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설계해야지 가장 연료 효율을 똑같은 1이라는 연료를 투입을 했을 때 여기에 손실 없이 완전 연소를 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에너지를 얻어낼 건지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연소 효율인데 그 연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다 이제 설계자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저런 복잡한 형상 내부에 뭐 이렇게 홀들도 뚫려 있고 한데 뭐 깎아낸다든지 뭘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그 국내에서도 유명한 중공업 업체에서도 이거를 지금 먼저 선도해 나가고 있고 금속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파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맨 아래 사진은 이제 LED 조명에 들어가는 그 히트싱크입니다. 한마디로 방열 부품이죠. 방열 부품.
일반적인 어떤 수준의 방열이 필요한 곳에는 뭐 그냥 일반 스탠다드화된 형태로 조립이 되어 있겠지만 이 고효율 히트싱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히트싱크가 왜 중요하냐면은 열이 발산이 제대로 안 되면 LED에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발산이 충분하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LED의 수명을 단축을 시킵니다. 예, 수명을 단축을 시키기 때문에 열을 가장 이제 빨리 효율적으로 발산을 시키는 어떤 그 설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히트싱크의 이제 구조가 결국에는 그물망 형태, 예를 들면 그런 그물망 형태,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구조, 면적을 최대한 늘리면서도 그물망 형태, 그리고 가장 얇게 이렇게 만드는 게 그 방열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법으로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수한 그런 고효율 히트싱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메탈 프린터로 여러 겹으로 해서 여러 층으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제작을 하죠. 그래서 잘라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략적인 어떤 그 메탈 프린터의 니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국내 공급하고 있는 독일의 트럼프라는 메탈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회사는 지금 설립한 지는 거의 한 100년이 돼 갑니다. 이제 2년 뒤면은 100년이 돼 가는 회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직원 한 대략 13,000명 정도 되는 이제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은 대략 한 5조, 6조 뭐 이렇게 되는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레이저를 자체 제작을 합니다. 레이저 소스 전문 회사고요. 그래서 레이저가 뭐 굉장히 이용 분야가 광범위하죠.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의 그 내부의 공정 그런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레이저가 활용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배터리 쪽에 전기차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의 배터리를 이거를 이제 용접으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레이저가 굉장히 그 효과적으로 미세한 용접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레이저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에서도 이제 그 철판을 절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절곡을, 레이저로 뭐 철판을 절단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장비, LCD 장비 이런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뭐 성형 쪽에도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레이저에 대한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직접 이제 레이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레이저 탑재된 금속 프린터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라는 회사가 지금 만드는 레이저 기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있는 그 LMF라고 해놓은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메탈을 용융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역시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메탈을 용융을 하지만 한마디로 디포지션 일종의 이제 증착입니다. 기존에 뭔가 있던 거 위에다 덧댄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레이저 메탈 디포지션 해가지고 약자로 LMD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LMF 그다음에 LMD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사용하는 용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LMF라는 방식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보통 메탈 프린트 쪽에 PBF라고 또는 뭐 DMLS 이런 방식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금속 분말을 깔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용융하는 그런 적층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을 보면 아무래도 이 LMF 방식은 분말을 깔고 용융을 하고 그냥 레이저의 그 어떤 출력도 와트수도 상대적으로는 LMD보다는 좀 낮은 게 낮은 그 레이저 소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분말이 가늘고 어떤 그 복잡한 형상을 만들려는 취지다 보니까 너무 출력이 또 강하면은 그냥 물처럼 너무 흐물흐물 해버리고 녹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너무 또 높다고 해서 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디테일은 굉장히 좀 뛰어나고 기존의 부품 위에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전혀 새로운 처음부터 전체 현상을 만드는 그럴 때 이제 이런 LMF 방식이 사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LMD는 레이저 출력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작업이 가능하지만 형상이 디테일이 좀 떨어지고 치수도 그래서 조금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뭐 어떤 기정품 위에 용접을 한다든지 뭐 클래딩 이종 재질로 마찰이 발생하는 부분에 좀 더 강한 재질, 뭐 경도가 높은 그런 재질들을 이용해서 이종 재질로 뭐 클래딩을 해가지고 어떤 그 효율을 높인다든지 요런 데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MF 방식의 개념입니다. 즉 이제 다른 말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BF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 PBF는 뭐 파우더를 베드 위에다 깔고 그거를 영용하는 방식에서 PBF라고 하는데 많이들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중간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파우더 공급 장치를 이렇게 딱 올려줍니다. 예, 올려주면은 이 코어터라고 하는 게 한 겹을 쭉 깔고 오른쪽으로 가서 깔아놓고 여분의 파우더는 이렇게 빈 통에다가 다시 배출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다시 모아가지고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한 겹이 깔리면 레이저가 이제 그 한 섹션의 단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영웅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겹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 가운데 있는 빌드 저희는 실린더라고 부르는데 빌드 실린더는 살짝 한 겹이 이제 높이가 생겼을 거니까 살짝 내려줘야 됩니다.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기는 한 겹을 또 깔고 이동시켜서 깔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입체 형상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LMF 방식의 이 LMF 방식의 트럼프의 장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 장비를 보면은 예, 1000장비 예, 그리고 트루프인 1000에 이제 그린 에디션이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한 장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이저가 보통 이제 일반 메탈 프린터에 쓰이는 레이저들이 파장대가 적외선 영역입니다. 대개는. 근데 트럼프는 그 어떤 한계 부분이 있는 부분이 특별히 있다 보니까 좀 스페셜하게 파장대가 좀 낮은 녹색 계열의 파장대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일반 그 금속 프린터 업체는 뭐 이 그린 레이저를 사용한 장비는 제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독특하게 이걸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트루프린트 2000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예, 장비. 그 다음에 트루프린트 3000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장비.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예, 스타팅 모델이 트루프린트 1000인데 얘는 굉장히 컴팩트하죠. 예, 사람 키 높이 정도로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제작 크기는 직경이 100mm, 예, 높이가 100mm. 그래서 이런 실린더, 원통형 어떤 그 구조에서 뭔가 소형 부품들을 만드는 장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밑에 특장점을, 예, 분야는 주로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소형 부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요게 이제 보통 덴털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소형 부품들을 제작하는데 이제 쓸 수 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컴팩트한 외형에 좀 이제 특이한 게 이런 소형 장비 중에 레이저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트럼프는 이 속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레이저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고객사 중에 이제 치과 쪽에 아까 치기공 쪽이신데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레이저를 하나 더 넣어달라 해서 이제 듀얼 레이저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제작을 하고 계시는 고객사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마디로 디테일한 정교함하고 속도 두 가지를 다 잡은 그런 어떤 장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장비들은 트럼프가 직접 레이저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장비의 금속 프린터하고 레이저 소스하고의 어떤 그 궁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최적화해서 맞춰서 이제 장비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비의 안정성 부분은 다른 어떤 금속 프린터 장비보다도 가장 훌륭하다라고 보시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이제 전 세계 3D 프린터 업체 중에 레이저 소스를 직접 이렇게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하는 회사가 금속 프린터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제가 아는 바로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또 다른 한 곳 조그만 회사, 좀 더 규모가 이제 작은 회사인데요. 그렇게 두 군데의 회사가 직접 제작한 그 레이저를 금속 장비에 장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금속 프린터 업체들은 전부 레이저를 이렇게 사다가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속 프린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소형 장비들은 이제 치과 보철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코발트 크롬을 이용을 해서 어떤 PFM이라고 하는 메탈 밑에 프레임을 깔고 그 위에다가 도자기처럼 세라믹을 올려서 그걸 구워서 이제 이빨 색깔하고 맞추죠. 그 다음에 그거를 환자 이제 치과에다 납품을 하면 치과 의사들이 거기에다가 그 덴탈 시멘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쪽에다가 덴탈 시멘트를 발라서 이렇게 환자에다가 이제 그 끼워주는 그런 보철물들을 이제 PFM이라고 합니다. 그런 PFM 메탈 프레임을 제작을 하는 데 쓰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RPD라고 해서 좀 더 이빨이 여러 개가 많이 빠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RPD를 끼워서 넣었다 뺐다 이렇게 꼈다 뺐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복잡한 형상들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이제 열교환기인데 이제 굉장히 고효율 열교환기. 사진에 있는 형상처럼 보시면 이렇게 철사망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쪽으로 뭔가 유체가 들어가서 냉각을 최대한 빨리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코일처럼 이렇게 냉각 터널이 뚫려 있어요. 형상이. 그래서 이런 형상, 복잡한 형상을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기존 방법으로는.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재료를 이용해서 금속 프린터 이용해서 만든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재밌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는 이제 복제 불가한 그 저희가 그 스트레스 키라고 명칭을 이렇게 붙여진 복제 불가한 이제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뭐 홈이 파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복잡해가지고 지금 뭐 전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부분이 다 디지털화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제일 우리가 디지털은 항상 뭔가 좀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은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분야 어떤 특수 분야는 지금도 이제 그 아날로그 적인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지금도 유럽 쪽에는 이런 열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런 특수 열쇠를 만드는 업체가 금속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어떤 소형 임펠러 이것도 이제 그 가공으로 깎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형상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메탈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만 가지고 있는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는 장비인데, 여기는 이제 소형, 그 보시면 아까 사진에 있는 이게 트럼프의 천 장비입니다. 여기에다가 레이저 소스를, 보통은 아까 그 적외선 레이저를 일반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린 레이저를 탑재를 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레이저 소스를 별도로 그린 레이저 소스를 별도로 옆에다가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연결을 해서 만들어낸 장비입니다. 제작 사이즈는 이제 아까 그 100에 100이란 거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레이저 출력이 굉장히 아까는 200W였는데 지금 500W로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그린 레이저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 금속 재료 중에 보면은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로즈 골드라고 그래서 약간 그 핑크빛 나는 골드 보통 귀금속 쪽에 많이 쓰죠. 그런 그 로즈 골드라든지 그 다음에 플래티넘, 백금 이런 경우들이 빛을 반사하는 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저도 빛이기 때문에 반사를 하는 거죠. 이 흡수를 해야지 얘가 용량이 멜팅이 될 텐데 멜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치 그 떡이 설익는 것처럼 떡이 안 익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멜팅이 안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그 인프라레드 적외선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 레이저로는 이게 안 되겠다, 멜팅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념을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파장대가 좀 더 짧은 쪽에 그린 레이저를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인프라레드는 인프라레드 쪽에 그 레이저는 파장대가 보통 1070 나노미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의 동일합니다. 어느 메이커나. 이걸 많이 쓰는데, 이제 그 그린 레이저는 이제 파장대가 515 나노미터짜리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멜팅이 되는 거죠. 저런 반사의 높은 재료들도. 그래서 이제 내부 이제 조직을 보면 우리가 덴시티를 얘기를 하거든요. 반대는 이제 포러시티로 얘기를 하지만 그 기공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으면은 이게 결합력이나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물성을 구현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덴시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안에 기공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니까. 그래서 안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그린 레이저를 했을 때 이런 그 고반사 물질들도 99.5% 이상의 어떤 덴시티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우측에 참고로 제가 좀 메모는 해놨고요. 예, 보면은 구리 재료 같은 경우는 열 전도가 뭐 알루미늄보다 2배가 높다. 약.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인프라레드의 그 파장대로 파장의 레이저로는 용융이 안 된다. 예, 그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높은 단파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파장에 대해서 좀 배웠죠. 가시광선, 뭐 그다음 가시광선에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은 파장대가 가시광선이 우리가 빨주, 노초, 파남보 이런 순서대로 지금 마우스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 이제 파장대가 좀 더 짧아서 한 750 나노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라색이 이제 380 나노미터 이렇게 되는데, 이 가시광선 파장대 옆에 이제 보면은 이쪽 이제 보라색 옆이 이제 우리가 보라색이 자색이니까 UV 해가지고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울트라 바이올렛. 그 다음에 빨간색의 이제 옆에 이쪽 파장대가 좀 더 긴 쪽은 이제 빨간색이 적색이니까 적색의 바깥쪽이니까 적외선 해서 인프라레드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뭐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웨이브, 라디오는 우리가 그 방송파 라디오 얘기할 때 그 라디오 웨이브고요. 점점 파장대가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 그다음 파장대가 짧은 쪽은 단파장 쪽으로 가는 거는 아까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 UV, 울트라바이올렛이나 그다음에 좀 더 짧아진 엑스레이, 그다음에 감마레이, 감마선, 그다음에 코스믹 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주 공간에 있는 뭐 파장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마레이는 이제 그 핵분열할 때, 핵 반응할 때 이 감마선이 나오죠. 방사선. 그래서 X선과 감마선을 우리가 방사선 해가지고 인체에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안쪽 깊숙이 파고들어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만큼 파장대가 짧으면은 이제 에너지는 높아집니다. 예. 이 파장이 갖는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 아까 그 적외선 영역의 일반적인 메탈 폰트에 쓰는 그 레이저 소스로는 구리 같은 어떤 그런 반사도가 심한 높은 재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린 레이저, 그린이 여기 550이 딱 요 지점이잖아요. 이런 초록색 파장대의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녹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지금 이게 웨이브랭스, 아까 그 파장대하고 X축 파장대고, 여기 이제 업소티비티 해가지고 이제 흡수도죠, 흡수도. 레이저에 얼마만한 에너지가 그 금속 소재에 흡수가 됐는지. 그래서 많이 흡수가 돼야지 녹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티가 점점 올라가야지 이제 녹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 부분이 구리입니다. 재료가. 노란색 부분이 구리고, 지금 이쪽에 지금 검은색 부분이 FE 철입니다. 철 재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그린 레이저라든지 이런 그 UV 레이저의 어떤 흡수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예, 파장대가 달라져도 흡수율은 뭐 그냥 약간 떨어지는 정도, 뭐 이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구리 같은 그 반사율이 굉장히 높은 재료들은 일반적인 그 울트라바이올렛 쪽에 죄송합니다. 적외선, 예, 레드 쪽의 계열의 파장대로는 굉장히 흡수도가 낮죠. 뭐 10%도 안 되는 정도. 굉장히 흡수도가 굉장히 낮아서 용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15 나노메스가 그린 레이저 쪽으로 가게 되면은 흡수율이 이제 정상적인 한 60% 정도 흡수율이 나오기 때문에 멜팅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좀 더 이제 뭐 설명을 뭐 드린 건데, 아까 그 뭐 열의 뭐 어떤 그 전달 뭐 관계된 부분인데, 이제 열이 흡수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열 전달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예, 열 전달률이 그래서 높냐 낮냐 이렇게 따지는 건데, 뭐 이 개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열 전달에 대한 게 뭐 연료량이 있으면은 걔가 이런 열 전도율에다가 이런 면적 곱하고, 그 다음에 온도차, 델타 T는 온도차입니다. 이제 이쪽 온도, 좌측의 온도가 T1이라고 하고, 우측의 온도가 TT라고 했을 때, 그걸 켈빈으로 계산을 했을 때, 두 온도차가 얼마나 크냐, 그 델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이제 열이 빨리빨리 전달이 되겠죠. 비슷한 온도에서는 열이 이동이 많이 없으니까. 예,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L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여기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께가 두꺼우면은 아무래도 열 전달이 빨리빨리 안 되겠죠. 얇아야지 빨리빨리 열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K가 아까 열 전달 계수입니다. 열 전달 계수가 높을수록 열이 빨리빨리 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열 전도 계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재질마다 열 전도 계수가 K가, 카파 값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 카파 값이 구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의 약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메탈 프린터로 제작한 형상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되게 이제 결국은 이 열 전달하는 그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쿨링 쪽에 하는 인덕터가 되겠고, 이 오른쪽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열교환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연력학적으로 보면, 예, 히트 익스체인저. 이것도 순수 구리로 제작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재밌는 그거, 예, 로즈 골드.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싶은 예쁘죠. 네, 이런 귀금속을 이제 로즈골드 같은 귀금속 재질을 써야 될 경우도 이제 그린 레이저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로즈골드 결국에는 골드에 좀 약간의 구리가 좀 이렇게 합금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리들이 일반 그 붉은색 계열의 레이저에는 좀 반사가 심해서 용융이 잘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대충 한번 제가 설명드린 개념들이니까 나중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00 장비가 있죠. 지금 장비가 세 번째 장비인데, 2000 장비는 이제 조금 더 큽니다. 직경이 200에 높이가 200.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린더 타입입니다. 트럼프는 좀 독특하게 6면체 타입, 가로 세로 높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린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이거를 가장 생산성이 높게 장비가 서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린더 타입 이렇게 넣고 빼고 실린더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나는 실린더는 빼내고 이 장비 밑으로 해서 위쪽에는 작업 공간은 그대로 문 열지 않고 남겨놓은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실린더 교체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파이가 얼마에 높이가 얼마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 장비는 뭐 직경 200에 높이 2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예열 기능이 좀 들어가 있죠. 빌드 플레이트 위에 파우더를 깔고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면 우측에 요게 이제 빌드 플레이트죠. 요 빌드 플레이트. 뭐 이거를 이제 예열을 이제 해줘야 될 경우들이 생깁니다. 메탈 프린팅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예열을 하지 않으면은 올라가는 중에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다 쌓아 올라갈 때쯤 하면 위쪽에 이제 막 변형이 생겨요. 예, 그 변형이 생기다 보면은 뭐 아까 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리코터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충돌도 생기고 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치수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빌드 플레이트를 사전에 좀 가열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가열을 뭐 200도까지 할 거냐, 500도까지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200도씨까지 이제 가열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 적정 과정에서 이제 이런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치수가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원래 CAD 모델링 치수에 가장 근접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 안에 그 분위기 자체도 이 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불활성 가스, 이너트 가스를 이제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산화 방지가 되는데 메탈 프린터 안에 그런 이너트 가스의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들, 이런 산화 방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들이 의료 쪽, 메디칼 쪽이나 그다음에 항공 부품을 만드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쪽에 쓰는 재료들이
대개는 타이타늄 재료를 많이 쓰시거든요. 예, 타이타늄이나 뭐 알루미늄 재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 타이타늄하고 알루미늄이라는 요 녀석들이 굉장히 산소만 만나면 미칩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산화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막을 형성을 하거든요. 막이 생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뒤에 어떤 물성의 그 이제 열 처리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성에 좀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가급적이면은 좀 접촉이 최소화되게끔 미리서 사전에 산소를 차단을 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 워크플로우를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2000 장비가. 그래서 의료 장비 쪽에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최적 장비다. 얼마 전에 이제 연말쯤에 저희가 이제 출시가 돼서 이게 곳곳에 지금 뭐 장비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어떤 그 다운타임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린더를 넣고 빼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파우더를 새로 뭐 공급해주고 뭐 하고 하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미리서 실린더에다가 파우더를 딱 준비를 해놓고 앞에 게 작업이 끝나면 빼내고 새로운 걸 또 집어넣고 하다 보면 장비를 최대한 빨리 연속해서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멜트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멜팅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또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멜트풀 시스템이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그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서 독일 정부에서 이 어떤 산업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한마디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자동화 공정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이 개념을 어떤 모든 산업 장비에 지금 접목을 해나가고 있는데 메탈 프린터 중에 지금 이런 개념이 아직 도입이 접목이 안 된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장비는 뭐 워낙에 트럼프가 이제 독일 회사이기도 하고 이런 개념들이 이 장비 안에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통신 체계라든지 다 갖추고 있고요. 이 구조를 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이 이제 빌드 공간, 빌드 챔버고요. 맨 왼쪽이 이제 아까 여분의 파우더를 털어내서 담을 수 있는 오버플로우 빈이고 가운데 부분이 빌드 실린더고요. 그래서 얘가 실린더에 채워주면 얘가 이렇게 통이 지금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레이저가 영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럼 서플라이 실린더가 재료를 공급하는 통입니다. 그래서 리코터가 파우더를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고 깔아놓고 여분은 털어내고, 예, 이렇게 해서 한 겹이 되면 멜팅하고, 그 다음에 그 반복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작업이 끝나면은 이 빌드 실린더를 이제 빼내고 서플라이 실린더도 뭐 더 재료를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새 통으로 해가지고 보충을 해주고 이제 이어서 생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지면 여기서는 이제 그 시링이라고 그래서 메탈 파우더가 레이저 그 원하는 형상물 주변으로 경계선에 딱 뭐 구분이 이성적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 주변으로 파우더들이 다시 재활용해야 되는 파우더들이 약간 열에 의해서 레이저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다시 또 계속 뭐 두 번, 세 번 투입하면은 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채로 걸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걸러주는 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제 원래는 구형인데 메탈 입자들이 그 구형에서 좀 찌그러진 레이저 영향으로 찌그러진 애들을 위에 처에 걸러서 걔네들은 약간 이제 걸러지는데 뭐 양이 많이 걸러지진 않고요. 걔네들은 좀 폐기를 하고 밑으로 빠진 애들만 정상적인 애들만 다시 투입을 해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가 이제 이 안에 마찬가지로 이너트 가스, 플루오레센트 가스, 뭐 질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이런 가스들 투입해서 산화를 방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비가 이제 3000 장비인데요. 가장 이제 사이즈로는 가장 크죠. 그래서 지름 300에 높이 400이고요. 와트수로는 이제 500와트 하나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장비는 좀 더 큰 사이즈를 만들 수 있고, 아까 그 예열 기능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 동급 장비 중에서 이제 가장 큽니다. 제작 사이즈. 보통은 이제 뭐 250mm, 뭐, 몇 미리 요즘 가로 세로 250mm나 뭐 270mm 이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뭐 높이는 뭐 300mm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중에는 조금 간신히 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플레이트, 아까 그 플레이트는 의미가 없잖아요. 바닥에 플레이트까지 해서 뭐 300 몇십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이 플레이트 높이를 제외한 순수 적정할 수 있는 높이가 최대 400mm까지 가장 높이 큰 사이즈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컨셉 자체가 아까 실린더를 이제 끼워 놓고 빼고 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서 가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고, 불활성 가스들이 유지가 되는 컨셉이다 보니까 운영 비용도 가스 투입도 굉장히 이제 가장 작습니다. 예. 그래서 연속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성이 가장 높고 운영 비용도 가장 낮출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보면 되겠고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장비고, 그 다음에 이게 외부에서 파우더를 털어내는 언패킹하는 장치가 별도로 외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빙 장치고, 여기는 이제 파우더를 잠깐 보관했다가 넘어가는 이제 사일러라고 하는 보관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 제작물을 보시면 이런 형상들 만들 수가 있고, 이제 타사들, 일반적인 타사들의 메탈 프린터의 플레이트를 지금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원형판인데, 트럼프는 이 체결하는, 보통은 보면은 사각형으로 돼 있는 많은 메탈 프린터 제조사들이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체결홈들은 볼트 체결하는 자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꼽아 넣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자리 부분들은 볼트가 이렇게 체결되는 부분이라서 실제로는 거기다 적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대개는 20mm, 30mm 정도는 이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 영역을 다 적층이 결국 안 되는 거죠, 이 모퉁이들은. 하지만 트럼프는 이 체결하는 부위가 아래에서 체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원형 전체의 어느 부위에든지 다 100%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드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보면은 이 빌드 실린더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린더들을 막는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윗뚜껑들은 장비실에 그 홀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를 틀어막는 뚜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스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고 차단이 된 상태에서 연속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린터에서 제작을 하면 이게 지게차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소형 장비는 뭐 가득 차더라도 뭐 5kg, 10kg 뭐 이 정도지만, 이 대형 지름 300, 높이 400이 가득 차면은 뭐 그 파우더의 비중에 따라서 무거운 파우더는 뭐 철계라든지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파우더들, 이런 애들은 좀 무겁기 때문에 가득 차면은 막 200 몇십 킬로그램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핸들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게차로 넣고 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빼와서 여기서 언패킹에 넣어서 쑥 올라오면 안쪽에서 이제 손 쭉 집어넣어가지고 파우더를 쑥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사일러 보관해서 시빙해서 걸러내서 다시 투입해서 작업하고, 그 사이에 여기는 투입해서 연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의 지금 이제 뭐 해외 이제 고객사인데요. 이게 툴크라프트라고 하는 이제 독일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많은 메탈 프린터 업체들하고 이제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본인들이 이 트럼프 장비가 가장 이제 우수하겠다, 맞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린더를 교체를 하는 방식은 트럼프가 유일하다 보니까, 예, 이걸 이용해서 가장 많은 수량을 뽑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항공 인증 체계를 이 사람들이 항공 쪽에 결국에는 넷캡이라고 하는 이런 항공 인증 체계를 획득을 해서 결국 항공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인증 체계를 받을 때부터 트럼프한테 많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장비들을 계속, 여기는 처음에는 한 2대 정도 트루프린트, 저기 뒤편에 보시면 이렇게 트루프린트 3000, 잘못해서 잘 안 보이지만 트루프린트 3000 뭐 이 장비를 이제 처음에 한 2대 정도 도입을 했고요. 그 뒤에 추가로 이제 뭐 5000 장비, 또 위에 상위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도 도입을 하고, 뭐 더 작은 장비, 소형 장비도 도입을 하고, 아까 그린 레이저 말씀드렸죠. 그것도 요 회사에서는 지금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대표시고요. 그래서 지금 항공 부품들, 이런 항공 부품들을 트럼프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 실제로 라인에 이렇게 장비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회사 컨티넨털 엔지니어링 서비스라고 하는, 일종의 여기도 이제 컨티넨털하고 연관된 이 회사인데요. 엔지니어링 회사인데, 설계부터 해가지고 이 설계 디자인부터 해서 제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요런 그 자동차 쪽에 그 브레이크 캘리퍼라고 얘기하죠. 브레이크 패드 잡아주는 이 캘리퍼, 이런 복잡한 형상을
금속 프린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링크를 제가 좀 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치과 보철물들 아까 말씀드렸죠. 요 한 판을 제작을 하는데 지금 싱글 레이저는 시간이 이제 한 9시간 정도 들어가는데 듀얼 레이저를 하면 5시간 정도로 한 80% 정도는 줍니다. 그래서 이게 덴탈 쪽은 두께를 아주 가장 얇게 20미크론으로 얇게 만들어 워낙에 민감한 10미크론 차이가 굉장히 큰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맞는다. 딱 이빨을 사람들이 끼워놓은 다음에 이게 뭔가 좀 걸린다 안 맞는다라는 느낌 차이가 뭐 10미크론 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굉장히 미세한 이게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얇게 적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교환기 부분도 말씀을 아까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켓 쪽도 뭐 다 말씀을 제가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뭐 7.7시간 정도 걸리고요. 타이타늄 재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료 투입은 뭐 대략 한 64g 정도. 타이타늄 재료 같은 경우는 보통 1g에 대략 한 3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300원 정도, 3,000원, 300원 정도. 1g에 대략 한 300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300원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64를 곱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재료비가 대략 뭐 한 2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예, 대략 2만 원 정도의 타이타늄 재료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그 산업 어떤 그 기계 쪽의 부품인데요. 이게 이제 윤활유입니다. 윤활유로 쏴주는 이제 노즐인데 가장 이상적인 설계를 이렇게 해도 만들기 어려웠던 거를 금속 프린터는 내부에 이렇게 윤활유가 지나가는 홀들이 있죠. 예, 터널들을 구현을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항공기 쪽에 센서 말씀드렸죠. 레이크라고 그래서 속도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콤비 버너라고 해서 이제 지멘스 쪽에서 만든 건데 예,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딘 3000의 가장 최대 사이즈 정도 될 정도로 뭐 높이 400 가까이 되는 이 사이즈인데 이걸 보면 내부의 구조리 단면을 보면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안에 어떻게 툴이 들어가서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메탈 프린터로 만들어서 가장 연속률이 뛰어난 그런 메탈 부품들을 만듭니다. 여기에 사용된 제전에는 이제 그 니켈 합금인 인코넬 728 재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뼈도 뭐 몸 안에 뼈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얼굴, 스컬 쪽에 얼굴 쪽이 뭔가 뼈가 파손이 된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전엔 골 시멘트로 이렇게 떼우는 거죠. 발라가지고 떼워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게 형상도 정확하게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몸에 뭐 좋지 않은 경우들도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메탈 프린터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파손 부위를 디자인을 해서 뭐 이거를 타이타늄 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시술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 위에 이제 피부를 또 이렇게 꾸며주면은 되겠죠. 뭐 이런 분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이제 이게 타이타늄 부분이 그대로 금속이 드러나겠죠. 네, 여기까지 조금 제가 시간을 좀 오버를 했는데, 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조금이나마 좀 뭔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적어봤습니다.